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흐입니다. 네, 오늘은 11주차 건설 안전 리포트 제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도시 사람을 품다 도시 안녕하십니까 라는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도시안전 요약본을 리포트로 제출을 하는데요, 검주증으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작된 34분짜리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영상물 도시안전을 시청하신 뒤에 내용을 양식에 따라 요약하여 리포트로 제출해서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장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시고 영상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안전 요약본 리포트 제출, 도시 사람을 품다 도시 안녕하십니까 라는 영상물입니다. 도시안전 동영상물을 시청한 뒤에 2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리포트 요약본을 주어진 양식, 이강의 실 11주차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양식은 주어진 양식에 준하여 간략하게 요약본을 작성하여 주실 것을 권장하며, 시간이 여의치 않은 학생은 검주 중 일요일 이강의 실 리포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진흥원에서 제작한 34분짜리 영상물 도시안전을 시청하시겠으며, 학습 자료로 도시안전 관련 좋은 영상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교양하며 좋은 정보 제공에 대해서 기술진흥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영상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도시 곳곳의 지뢰. 오늘날 도시는 산업화로 인해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시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 역시 바로 이 도시다. 이렇게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주인공, 도시. 당신은 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 둘, 셋. 지난 6월 16일 밤, 서울의 한 자동차 용품 상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인화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일어난 화재였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소방관과 경찰 100여 명이 동원된 대응 1단계의 대형 화재 때문에 인근 주민 수백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연기가 자욱해서 무슨 고기 구멍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연기가 꽉 차더니 갑자기 폭발하더니 이제 그때 불길이 솟아올랐죠.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었는데, 출동해서 딱 보는 순간 일단 그 하늘이 거의 시커멓게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불이다 예상을 하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미 불길이 거의 아마 3층, 4층 높이까지 폭발적으로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화재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고정출동, 서울 북부시 동대문구
내부의 공사 인부 다수가 매몰된 상태라니까 그 전 차량을 가능한 속히 비발하고 그 선착되는 비적격시 상황 보고하고 인명구제에 최우선할 수 있도록. 협소해서 중장비는 저들밖에 못 들어온다고 참고다. 바로 올해 초부터 서울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난 대비 3D 가상현실 훈련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짜 비기시키지 않아도 되겠지. 국내에서 재난 대비를 하는 방식은 현장 대응 활동 매뉴얼이라든가 또는 기관 대응 수칙이라든가 표준 작전 절차라든가 이런 문서적 대비를 하고 있고 수행하고는 있지만 그 방식의 문제는 그런 이제 문서들이 정답이라고 가정하고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재난 현장 대응에서 사람들을 그 전문가라 하더라도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재난 현장을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함으로써 그런 상황적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환경 하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그 3층에서 복합적인 재난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프로그램. 이 훈련 덕분에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대로변 쪽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저한테는 사실 지휘팀장으로 그 데뷔전이나 다름없었는데 이 불꽃이 너무 크니까 진짜 겁부터 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아까 제가 좀 몸이 반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ICC 훈련을 제가 지휘팀장 맡기 전에 한 2번 훈련을 받았었고 또 지휘팀장 맡고 한 달 만에 또 여기 ICC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이제 뭐 죽게 하면 살기지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뭐 진압대 구조대 추가 출동을 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비상이란 대응 1단계를 발령을 냄과 동시에 직접 접하고 나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가상 재난 환경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본인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난 환경에서 저희 각 소방서마다 약 1년에 한두 번꼴로 대형 재난이 터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신이 머리에 구상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는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할 수 있고 자기 그 대원들하고 같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미리 가상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사고는 예측할 수 없게 위험하다. 특히 최근에 자주 발생되는 도로 함몰 사고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다.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욱 크다. 하지만 이제 도로 함몰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 서울시가 집안의 동공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 버스가 하는 역할은, 요 장비가 하는 역할은 동공이 의심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장비고, 요 밑에 보이는 요 박스는 멀티 채널 GPR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의료기기로 생각하면 엑스레이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속을 전자파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상,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반사 신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파악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탑재형 멀티 GPR. 이 기기를 통해 동공 의심 지점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안테나 내릴게요. 여기서부터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을 타고 동공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면 GPR 영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강한 반사 신호는 진한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영상이 찌그러진 산 모양,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진한 평면 영상입니다. 평면 GPR 영상은 부분적으로 진한 색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단면 영상입니다. 단면 영상에서는 약간 찌그러진 산 모양,
약간 쌍곡선 모양인데 찌그러진 쌍곡선 모양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싱크홀, 도로 함몰은 무엇일까? 이 싱크홀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뭐 석회암 지대라든지 아니면 광산, 동굴 뭐 이런 데서 하부츠가 붕괴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을 이제 싱크홀이라고 하고 규모는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까지 굉장히 큰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 서울시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 1, 2m 정도 크기로 되는 것이고요. 발생 원인도 밑에 이제 공동에서 생기는 것으로 하면 싱크홀과는 유사하지만 규모 자체가 크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노후관이라든지 굴착복구라든지 이런 데서 인위적으로 그 파손된 노후된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다음에 생기기 때문에 도로 함몰이라고 그 의미를 이렇게 과하게 부과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로 함몰이라는 표현을 서울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함몰이 생기는 이유는 기존 공간에 흙이 떨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함몰과 노후된 하수관에 물이 새어 모래가 휩쓸려서 생기는 인공적인 함몰로 나뉜다. 그리고 1차 GPR 신호 분석을 통해 도로 함몰 위치가 파악되면 그 후엔 2차 조사가 진행된다. 저요. 이 밑에 그런 구멍이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빈 공간이? 확인하는 거죠, 지금. 네, 이제 직접 수출을 해가지고, 청공을 해가지고, 인위점 확인하는 거예요. 2차 조사는 1차를 통해 알게 된 도로 함몰 의심 지역에 직접 구멍을 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까지 끝낸 후에야 실제로 집안 아래 침하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멍을 뚫어서도 쉽게 공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관로가 있을까봐, 50cm 이후는 관로가 있을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수출 안 하거든요. 성공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조사할 때는 관로가 있는지는 안 나오나 보네요. 관로가 있는지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안테나 방향에 따라서 그 관로 방향이, 이쪽 방향 관로는 잘 나오는데 이쪽 방향 관로는 잘 안 나옵니다. 저기 45cm까지 한번 수출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 50cm 정도부터 50cm 하부에 있는 동공들은 위험성이 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덮어놓고 다음에 또 한번 조사를 해봐야죠. 이처럼 몇 번의 조사를 거듭해 굴착 공사 여부를 결정해 대처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세밀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각 지역의 도로를 탐사.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서울 시내 도로 함몰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 중이다. 맨홀에서 하수관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부위가 이제 파손이 된 걸로 아마 측정이 돼요. 탐사로 해서 발견한 이 동공에 대해서 굴착을 해본 결과 그 원인이 이제 전력관 매설관이 여러 가닥, 복수의 가닥으로 통과하면서 그 내부에, 그 아랫부분에 공간이 미리 생긴 곳에 상부에 있는 흙이 아래로 내려간 그런 케이스의 동공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함몰 예방 대책은 곧 전국의 지자체로 전파돼 지방도로 안전 개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도로 함몰에 대한 원인 조사, 예측, 관리 등의 대응 체계 시스템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심지 굴착 시 또는 갑작스러운 붕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 감지와 붕괴 시기 등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패키지, 통합 기술 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에는 빈 공간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음제를 개발하여 더 이상 빈 공간의 확장과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실시간 예측을 통해 도로 함몰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지고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산업화가 낳은 기계화의 부작용들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한 만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만요. 한 번씩 좀 내려오실게요. 네, 이거 내려오세요.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 있다고. 정신 없었어요. 하니까 이동 하다가 하다가 아예 멈추고 이상 이 소리 나가지고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멈췄군요. 중간에 멈췄고 아무 같은 이동 작동도 안 하고 안 돼가지고 생각 업체 전화하니까 밀고 전화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승강기 사고. 과연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시면은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뭐 공기가 안 통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뭐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고장났다고 멈췄다고 해도 뭐 떨어질 확률이나 그 안에서 뭐 화재가 난 이상 그게 아닌 이상 질식할 경우는 없어요. 산소 공기는 잘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시고 거기 엘리베이터에 나와 있는 번호로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상벨 눌러가지고 그 건물 관리하는 분한테 미리 알려가지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침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승강기 사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공간이 수직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로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동기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로프가 어떤 원웨이에서 일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끊어졌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고 있는 칸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낙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자연낙하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속기라고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저 조속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절대 추락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승강기 하면 추락사고를 예상하지만 조속기가 있기 때문에 추락사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기계실에서 캐치를 작동을 시켜보셨죠? 그래서 캐치가 로프를 잡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로프를 잡게 되는 겁니다. 기계실에서. 그러면 얘는 안 움직이고 꽉 잡히고 칸을 내려가게 되면 이 로프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로프가 밑에 이 레일을 잡아주는 쐐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올라오면 쐐기가 이렇게 물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 자, 라이트! 국내 모든 엘리베이터는 이런 정전을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비상등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비상 호출 버튼이라든지 지금은 이 승강기 번호 안에 이 건물의 주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가 있다. 그러면 몇 번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정보를 이 승강기 번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같이 불러주게 되면 별도의 어떤 주소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쉽게 119 구조대가 건물을 찾고 또 어디 엘리베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구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고는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것일까? 네,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는 안에서 문을 열고 같이 선생님 보실 때는 그냥 층 바닥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서 뛰어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층에서 올라올 경우는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제로 탈출을 하시는 분들 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여기서 바닥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반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몸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면서 이 승강기 안으로 추락해서 나는 사고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제일 밑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부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5명이 타야 되는 승강길에 16분이 탔어요. 그러면 한 분 때문에 부서가 옵니다. 삐! 근데 그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옆으로 자리를 한번 옮겨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 고무가 사람이 많이 타게 되면 고무가 눌립니다. 고무가 눌리게 되면 이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면 근데 만약에 한 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 방진 고무 눌린 양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좌우 기울기가 틀려지면서 이 스위치가 순간적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부조가 울리는 거는 과적이 됐다는 얘기인데 좌우를 움직이셔서 과적이 된 걸 해지를 하시고 인위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니까 과적이 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운행이 되는 거죠. 기본 수칙을 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자연재난 역시 다르지 않다. 도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연재난, 지진. 우리나라는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만큼의 지진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설계를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직접적인 비교는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규모 5 또는 6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 내진 설계 기준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서울에 강도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상해보자.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도 1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물론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에 한해서지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결과다. 국내에 내진 설계가 도입된 것은 1988년부터. 그나마 강제로 법에 규정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권고 사항일 뿐 법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 피해가 얼마나 클지 예측할 수 없기에 만일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기둥 뒷면에도 지금 그 힘균열이 일어나고 있어.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그 설계 방법들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 갈수록 건물 자체의 붕괴보다도 이제 안에 들어있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뭐 이 천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소위 구조적인 아닌 걸로 손에 이르는 그런 걸 좀 최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건물을 어떻게든지 이제 취약부를 보강하는 방법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실무자들이나 뭐 현장에서 보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질서가 없어서 우리 연구진을 통해서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 보강 방법들을 제시해서 그거를 이제 지침도 만들고 기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에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보강하는 일이다. 때문에 이 성능 보강 기준 측정 실험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도 목표로 하는 내진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그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좀 더 나가자면 현재 내진 보강을 하는 데는 1제곱미터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 건축주들은 좀 많이 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개발된 보강공법은 기존 공법보다 좀 경제적이고 또 가장 최소한의 보강을 하기 때문에 이 공법이 실제 착용화된다면, 적용된다면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의 내진 성능 개선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미국 동부라든지 유럽, 저희와 비슷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뭐 더 높다든지 더 낮다든지 하기보다는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나라들의 그 도시화율이라든지 도시의 인구 밀집도 또 생활 수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의 그 내진 설계 기준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거를
얼마만큼 제대로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도 커진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시스템 속에서 나만 조심한다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사는 집이에요? 아니면 뭐 그 상가예요? 특히 한 번 발생하면 주변 모두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화재 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고도 지나칠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선착대가 먼저 확인한 결과 음식물 조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식물 조리 중인데 연기가 많이 났었는 거죠? 예, 뭐 태워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가다 뭐 사골 같은 거 많이 태우더라고요. 만약 사람이 밀집된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산 항만소방서의 박상훈 대원. 그는 어떤 현장에서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베테랑이지만 몇 년 전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사고와 마주한 적이 있었다. 일단 저희가 뭐 노래방 뭐 화재, 지하철 화재, 뭐 아파트 화재 다 나가봤지만 일단은 거의 한 40층 가까운 그런 고층 건물에 화염이 이제 외벽에 다 둘러서 건물을 집어삼킬듯이 올라오는 경우 화재 규모도 규모고 그 높이도 그렇고 일단은 일반 어떤 화재에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영화성에서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처음 화재가 발생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옥상까지 불길이 이어졌던 대형 사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네,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 우신골드 스위트 해운대. 예, 우신골드. 예, 지금 4층에 불이 났습니다. 여기 합석 하는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안 보입니다. 저 보면 신속도 도착하여 인명구조 우선에 거쳐서 나가기 바랍니다. 그 건물 밑에서 화염이라고 하죠. 화염이 완전 소용돌이 치면서 건물을 완전 덮치듯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긴장을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접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상 38층, 지하 4층의 초대형 건물에서 일어난 이 화재는 건물 외장재가 순식간에 타들어가 최악의 참극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 위험한 현장에서 박상훈 대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에 탑승해 옥상에 착륙,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 당시 이제 우신골드에서 구조를 했을 때는 일단은 헬기에서 조종하시는 조종사분들하고 제가 내려간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연기가 올라오는 화염이 올라오는 타이밍 3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었지, 만일에 화염이 올라오고 연기가 헬기를 감싸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헬기에 접근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연기가 지금 방향으로 오는데 어디로 불지, 화염이 어디로 날아올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의 사고는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헬기가 그 당시 여기 앞쪽에 여기 착륙했습니다. 예. 먼저 1차로 6분 태우고 이쪽에 착륙하고 다시 떠가지고 나머지 2분을 태우고 다시 재착륙해가지고 인명구조한 장소가 여기 보시는 이 장소입니다. 저기 보시면 중앙에 통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뻥 뚫린 부분. 저쪽으로 화염이 완전히 감아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예. 바로 저는 주민분들 계신 쪽으로 해가지고 저 높이가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통로를 이용해서 접근해봤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정도도 달라지는 화재 사고. 안전 감수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내가 이런 지나가면서 어떤 위험한 공간이나 물건을 봤을 때 이거 위험하겠다. 한번 치우자. 이거 위험하겠다. 이게 왜 위험하죠?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안전 감수성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평상시에 길러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소방관이다 보니까 주민들 보면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회자되기 마련이다. 지난 2015년에 일어난 의정부 화재 사고. 이 화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해낸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대표적인 사고이기도 하다. 저희가 투입됐을 당시에는 그 최초 발화진 대본그린 아파트는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연기에 의해서 앞이 안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혹여나 주민이 갇혀 있다는 그게 사실일까봐 걱정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 주민을 얼른 대피시켜야겠다, 같이 대피시켜야겠다, 그 생각에 공포라기보다는 다급함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골든타임의 확보.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요, 갑자기 화재가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플래시오버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화재가 붙었다가 서서히 커지다가 갑자기 확 커지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보통 대부분 되면 5분에서 한 8분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건 이제 공학적으로 우리가 플래시오버라고 그러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플래시오버를 지연을 시켜주는 겁니다. 화재 공학이라는 거예요. 지연을 시켜주면은 그만큼 사람이 피해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의정부 화재 사고는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아프지만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혼자선 살아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주기도 했다. 크레인을 타고 빌딩 외벽에 간판 설치하는 일을 하는 이승선 씨. 그는 사고 당일 인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하고 즉시 밧줄 꾸러미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구조했다. 연기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새카맣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래도 차를 돌려서 관심을 가지고 가봤더니 자동차 3대 반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3대 반이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소방관님들이 해야 할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까 불을 끄면서 쫓아가는데 불이 더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밧줄을 이용해 사람들을 대피시킨 그는 옆 건물 옥상까지 건너가 모두 10명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다. 네 사람을 잘 내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어요. 저렇게 하니까 다 내려가는구나. 10초만 참으면은 다 삽니다 하고 PR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자, 어린이, 노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위급한 사람부터 먼저 끄집어내서 시간을 벌었고, 벌다 보니까 다 완벽하게 안전하게 구했고. 이 모든 것이 우연만은 아니다. 그는 언제나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그때 인명을 구할 적에 쓰는 그 두께의 그 밧줄. 이 30m짜리 발을 화재나기 한 달 반 전에 준비를 했어요. 갖고 다녔어요. 좋은 위급할 적에 쓸 일이 있지 않겠나 하고 준비했는데, 마침 그 화재 사고 때 이게 필요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줄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좋은 이미지로, 생명의 동화줄이라는 별명 이미지로 많이 남기고 대한민국의 좋은 기억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사고를 겪고 우리는 이제 안전에 대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도시 문명의 가장 큰 지표가 안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방심하는 그 찰나에 일어난다.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의 배인 안전에 대한 습관이다. 눈으로 보는 안전이 아닌 몸으로 익히는 안전. 그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혜이자 골든타임이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 시스템과 규칙 이전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인 것이다. 자기 몸쪽으로 잡아 당겨줘요. 다 당겨봅니다. 화염이 없는 안전한 쪽에 가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셋. 네, 11주차 퀴즈방 영상물의 앞의 영상물 도시 사람을 품다 도시 안녕하십니까. 영상물 청취에 대단히 고생을 많았습니다. 이 퀴즈방은 여러분들 이강의실에서 퀴즈방 마치는 시간 기록용 퀴즈방으로 활용하기 위한 퀴즈방 이온이 문제 OX 문제 간단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퀴즈방 OX 문제 첫 번째, 우리가 사는 도시는 각종 재난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며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또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정답은 O. 두 번째, 도시는 이러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시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역시 정답은 O. 입니다. 기 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각종 종류 댓글 퀴즈풀이 꼭 남기시고 학번 남기시고 나가셔야 영상물 정치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뒷장 도시안전 요약본 리포트 제출이죠. 영상물 시청하신 후 2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리포트 요약본을 주어진 양식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권장하며 시간이 여의치 않는 학생은 검주 중 이강의실 리포트 제출 항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주 중 일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 12주차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